안녕하세요, 콩부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죠. 6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늦었네요. 오늘 날씨는 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도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되고 있거든요. 낮 기온은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상당히 좀 많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좀 아침에 지금도 좀 쌀쌀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거든요. 그냥 겨울 같은 쌀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그냥 아침에 잠깐 좀 이렇게 약간 선선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선선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약간 여름의 선선함. 약간 습도도 좀 높은 것 같고, 뭔가 그냥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그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재밌는 게, 이제 마스크도 머지않아 이제 좀 벗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까지도 이제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걱정하더라고요. 뭘 걱정하냐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마기꾼, 마스크 사기꾼, 뭐 줄임말이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뭐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좀 그렇습니다. 약간 나르시시즘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시절에 맨 얼굴을 다 보이고 다니던 시절에는 전체적인 얼굴이 다 드러나서 뭐 잘생겼다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녔을 때는 전반적인 얼굴 형태하고 눈하고 머리 이렇게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잘생겼다 또는 예쁘다 이런 얘기를 뭐 들었다는 거죠. 뭐 마기꾼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평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기꾼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최소한 말이죠, 눈이 예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이 예쁘다. 그러니까 코하고 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은 참 예쁘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마기꾼이다 라는 이 한마디는 일종의 칭찬 비슷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눈만큼은 예쁘다. 그러니까 지금 가려져 있는 그 나머지 얼굴들에 대한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눈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는 조금 별로일 것이다,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 마기꾼. 근데 모르잖아,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눈이 예쁘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마기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칭찬이라고 봅니다. 마기꾼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기꾼이란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가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말 자체를, 마기꾼이란 표현 자체를 스스로가 자기한테 붙이는 거 아닌가. 아, 나 마기꾼이라고 하면 어쩌지, 뭘 어쩌기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눈은 예쁘다는 건가? 예? 자기 스스로 막 마기꾼이라고 불리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진짜 자기가 눈만큼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진짜 걱정도 팔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스크 말고 그냥 안면 마스크를 써주세요. 약간 눈까지 가리는, 그러니까 눈동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겨울에 착용하는 그 군인들 그 경계 근무 서러 가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한 영하 한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와 입만 막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마스크, 안면 마스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면 마기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최소한 말이죠, 사람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죠.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또 마기꾼이라는 그런 표현이 막 유행을 하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아, 나도 마기꾼,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눈만큼은 예쁘다는 건가요? 그 누가 인정했는데요? 아니, 정말로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진짜 다 예쁜 사람, 입이 예쁜 사람, 코가 예쁜 사람 뭐 다 있겠죠. 눈이 예쁜 사람, 뭐 진정한 마기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워낙에 요즘에는 누구나가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은 그건 나르시시즘밖에 안 됩니다.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냥 혼자서 아,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아, 어쩌지 막 얼굴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코로나의 이제 어떤 시대 상황이 조금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오늘은 어제 드디어 뉴스가 발표가 됐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놔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인데요. 바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제 처리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 자체가 너무나도 첨예한 이슈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 그 갈등이 지금 현 정권이 얼마 남았어요? 오늘이 4월 23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2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서 가장 큰 이슈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항상 최상단에 이제 올라왔던 그 검수완박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좀 조정이 있었죠. 원래 여당이 주장하는 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검찰청법에 이제 남아있어요.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게 조정이 됐던 거는 작년 2021년부터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6대 범죄에 대해서, 6대 범죄란 건 그겁니다. 좀 중요하다, 중대하다라고 보여지는 범죄들인데요. 부패범죄, 그 다음에 경제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그 다음 방위산업범죄, 그 다음에 대형 참사 범죄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류에 따라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게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최근에 드러난 그 일들 중에서 가장 또 이슈 속의 이슈가 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에서 그 안건이,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안건중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건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면밀하게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했죠. 여당에서 전체 인원이 6명이에요. 여당에서 3명이 차지할 수가 있고요.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여당이 아닌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정하는 방법들이 있죠. 물론 제1야당도 참여할 수 있고요. 뭐 제2야당이나 뭐 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이죠. 기존에 원래는 그 안건중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돼 있던 무소속의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졌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안 내용 자체에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시기와 일정, 이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이렇게 막 빠르게 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돌게 되면서 이 사람은 같은 우리 여당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여당에서는 다른 의원을, 심지어는 여당 소속으로 돼 있던 의원을, 그러니까 여당의 그 3석 나머지 1석, 그래서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 여당 의원 1명을 거꾸로 무소속으로 만드는 거죠. 탈당을 시켜가지고, 탈당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무소속이 된 의원을 다시 안건중재위원회에 이렇게 사보임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여당이 3명이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여당이 4명인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부터 많은 시민단체, 그 다음에 학계, 뭐 언론, 이런 곳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타겟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경에 김이 또 좀 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뭔가 상황이 이제 좀 꼬여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물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당에서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욕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쩌지도 못하는, 이거 참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그냥 반대는 할 수 있죠. 비판은 할 수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부동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그런 법들이 결국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당하고 야당의 의석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당이 국회에서 말하자면 입법권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이슈였던 거죠. 여당은 하려면은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많은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고, 야당은 그 비판의 목소리에 이렇게 힘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강도를 계속 높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봤자 여당이 또 강행해서 밀어붙이면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진짜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은 이슈들을 잡아먹고 있으니 실제로 우리 어떤 일반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어떤 법안이라든지 경제 법안이라든지 어떤 복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막 여기에다 쏟아붓고 있으니 통과시키려는 자, 막으려는 자, 전부 다 이슈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생각을 했겠죠. 사실은 미국으로 가는 그 일정 자체는, 미국 순방 일정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 보면 그 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봉조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정까지 미루고 이렇게 중재안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거는 참 상당히 큰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이 좀 다소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죠. 지금도 여당 야당 각자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또 다 나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2대 범죄는 남기기로 했어요. 그렇죠? 2대 범죄,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이라는 이제 기관을 만들죠. 그 만들기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거기서 이런 대형 사건들을, 대형 범죄들을, 중대 범죄들을 좀 다루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게 중수청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추가로 1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그런 수사권 자체, 직접 수사권 자체는 완전히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권한들이 축소가 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당 자체는 이제 일정을 늦춘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벌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나.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당하고 야당 둘 다 말이죠, 좀 주변에 이제 눈치들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순수한 의도에서였는가, 정말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그게 정말 이 시대의 과제이고 시대적 과제이고 그렇게 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 속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정권 만료되기 20일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는 이유는 뭔가,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거죠. 이거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에는 부인을 못할 겁니다. 아마도 충분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말이죠,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요. 과연 무엇을 위한 강행 처리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이렇게 중재안을 이제 수용한 이유가,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어제 합의가 있었는데요, 결국엔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을 한번 돌아보면 엄청 막 투쟁하듯이 법안 처리를 반대를 하고, 그거를 막 몸으로 막 막아서고, 다른 일에도 오히려 뭐 협조를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강행 처리가 다 돼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때는 모든 상임위원회 그 위원장 자리를 현 여당에 전부 다 넘겨주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조건 투쟁적으로 임해서는 사실은 될 것도 되지 않는데, 이런 것도 깨달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측면도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정권이 이제 바뀌면 지금 이렇게 한 서로 간의 합의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수사를 들고 나와서, 이때 수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레토릭을 말합니다. 새로운 레토릭으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재합의를 또 할 수 있는, 게다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이제 다시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발언권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합의를 빠르게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보면은 전국이 어지럽게 돌아가죠. 여전히
그 여당에서 강경파들은 이런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검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검찰 쪽에서는 그 검찰의 이제 수뇌부 있잖아요. 모든 검찰청장, 그 다음에 대검, 뭐 그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퇴를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또 바뀐 게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또 항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론이 여전히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정치권에서 결국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결국은 선거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은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느냐, 물론 중간중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남았고요. 6월 1일.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또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 딱 날짜도 보니까 좀 재미나더라고요. 1년 6개월이잖아요. 그 이제 중수청이 이제 생기는 게 1년 6개월로 이제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시기가 되면요, 또 총선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지, 추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범죄와 수사에 대해서 관계가 돼 있는 거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중심의 그 범죄에 대한 관여, 수사, 기소, 재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부의 이슈피 첫 번째 이슈, 검수완박의 중재안 마련 이었고요. 두 번째 이슈, 북부 이슈피 시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정말 진짜 최근 들어서 몇 년간 이게 한국의 이 입시 시스템은 과연 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아빠 찬스죠. 지난번에도 아빠 찬스 다루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빠 찬스 또는 엄마 찬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입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자녀의 학교가 달라지면, 실제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학교, 이른바 뭐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의대라든지 누구든 선호하는 그런 류의 이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거고요. 그 자격이란 게 바로 그 해당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결국은 그 학생의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실력, 인성, 자질, 적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죠. 스펙. 그 스펙을 본인 스스로 만들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특히 국제학술지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어떤 그런 학술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논문을 발표를 한다는 거,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게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럼 그 학생은 실제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는 왜 논문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논문 발표를 했는데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대학에 가서는 다시 논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2014년일 거예요. 그 시점에서 해외 논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그 논문 발표 실적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를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논문 발표를 한 그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거죠. 학생부 올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 과연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국제학술지 뭐 이런 거 SCI급 뭐 스코프스급 뭐 이런 거 있겠구나, 뭐 쓰자 이러겠어요? 아마도 그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분야, 특히 대학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죠. 어떤 학술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학술지의 논문을 이렇게 게재를 하는 거,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다 주도를 해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물론 그 중에는 특출 나가지고 예전에 누군가요, 그 어떤 천재 뭐 소년, 뭐 천재 소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10대 때부터 막 대학에서 다루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름을 올리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스펙들을 쌓아서 마치 그게 자기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학술지 논문 발표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 뭐 활동한 이력, 무슨 봉사활동한 이력, 이런 걸 전부 하나하나 그냥 서로 간에 어떤 대학이라는 그런 시스템, 그 안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학 교수들 간의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교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던져주고 저런 아이템을 이렇게 받아오고 돌아가면서 무슨 뭐 여기저기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뭐 기관들에서의 뭐 인턴 경력, 뭐 봉사 경력, 무슨 표창 경력,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도배를 시키는 거죠. 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최소한 그러니까 실제여야죠. 허위가 아니고. 이게 참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 결국은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다 100% 금지를 시킬 거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줄 수까지는 있다고 봐요. 그거 어쩌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정보력,
그러니까 본인이 처해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양에 따라서 자기 자녀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획일적인 사회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뭐 막을 수도 없고 또 실제로도 막아서도 안 되죠.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허위의 경력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결론이죠. 그러면 그렇게 허위로 이를 만들어진 경력들을 최종적으로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에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출은 누가 하는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입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한 사실들이 확인이 돼 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도 있고 이랬는데요. 최종적으로 말이죠, 그 일이 완성되게 그 일을 완결시킨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학생 본인이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아, 갑자기도 아닙니다. 계속 들어왔던 거죠.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학생이 지원할 당시에 학생 자체가 미성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스펙들, 뭐 했다고 하는 그 경력들, 사실은 법원에서 그게 허위로 판명이 났을 때는 그거를 제출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제출을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걸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 것 같으면 본인이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엄마나 아빠가 만들어준 경력을 당연히 그게 자신의 참된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체크도 해보지 않고 제출한다는 건가요? 설사 체크를 안 했다고 쳐도 그러면 그 제출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 허위 경력들을 말이죠, 만들어줬다고 해도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범죄 자체가 드러나진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허위의 경력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이죠, 이게 내 경력입니다, 내 스펙입니다 하고 제출을 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학생, 그 지원자 본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그 주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일반인들까지, 여론도 말이죠, 본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제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설사 그 서류에 대해서 워낙에 엄마 아빠가 관여를 많이 해서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쉬운 게 요즘 MZ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MZ세대, 자식은 MZ세대잖아요 결국. 부모는 그 이전 세대, 뭐 X세대 아니면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MZ 세대의 특징이 뭔가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한테 이건 내 경력이 아닙니다. 그거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전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위긴 한데, 실제로 학교에 지원하는 그 당사자로서의 그 학생 입장에서, 지원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판단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이런 일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만 한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바뀔까요? 또 다른 편법들을 생각을 하고요. 예? 다시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볼까? 또 엄마 아빠가 또 판단하겠죠. 와, 어려워졌더라 요즘에. 그래도 걱정 마. 뭐 해줄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 말이죠, 학생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아빠 엄마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엄마나 그렇게 하시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붙고 싶습니다. 그냥 떨어져도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뭐 딴 거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육체 노동을 해서라도 뭐 제가 알아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부당하게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런 스펙으로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뭐 계층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허위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판, 뭐 좋아요. 그런 비판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것도 공정성의 한 뭐 잣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방식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수정을 하거나 뭐 개혁을 한다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든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지금 진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된 그런 건들이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되고 이러는 것들로만 끝날까요? 그거에 과연 몇 배의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까요? 겉으로는 공정한 척, 정당한 척, 깨끗한 척 다 하는데, 그러니까 MZ세대인 만큼 그런 공정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인 만큼 우리의 이제 젊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우리의 많은 젊은 학생들, 이제 앞으로 입시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또 우리 주변의 이제 친구들 불의를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세대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가 좀 나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내 가족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그 잘못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좀 이런 판단들로, 이런 실천들로 좀 앞으로 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능풍부, 오늘 방송이 조금 이제 길어졌네요. 거의 뭐 한 40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몇 시죠? 와, 7시 거의 18분, 20분 다 됐네요. 날씨도 이제 해도 좀 많이 떠올랐고요. 오늘 하루 토요일, 정말로 즐겁고 재밌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건능풍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